안녕하세요. 커피 만드는 마케터 윤호입니다. 지난주에 1화로 파나마 엘리타 농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이번 주는 제가 두 번째 편으로 뭘 준비했냐? 바로 디카페인 커피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디카페인 커피가 이제 많이 알려져서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약 한 두 가지 종류의 디카페인 커피를 브레잉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디카페인 커피도 맛이 많이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영상은 과연 디카페인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언제 시작됐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커피 디카페인 편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이거를 짤막하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디카페인은 D라는 단어와 카페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이 D는 접두사로 아래나 아래쪽 또는 반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카페인이라 하면은 뭔가 카페인을 낮춘다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카페인, 이 카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카페인은 여러 식물의 씨앗이나 견과나 잎에서 발견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분의 역할은 뭐냐? 곤충으로부터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근처의 다른 종자의 발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카페인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두 가지를 모두 줄 수가 있는데, 기관지 형성 장애로 인해서 미수가 호흡 장애라든지 또는 미수가 무호흡 등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카페인이 몸에 이제 들어가면, 섭취하게 되면 수면장애나 불안을 겪는다고 해요. 그리고 임신 중에 위험에 대한 증가는 모호하긴 한데, 대부분 국가가 임산부에게 하루에 2잔 이상 카페인 들어간 커피를 마시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페인을 반복 섭취를 하면요, 의존성, 약간 중독성을 띠기 때문에 이게 중단을 하게 되면 졸음이나 두통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고요, 과민증 같은 금단 증상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을 하면은 이 카페인을 제거한다는 의미죠. 보통 디카페인을 제거를 해도 전부 100% 제거되는 건 아니고 한 1, 2%, 많게는 20%까지 남아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디카페인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잠깐 두 사람의 톡대화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의 대화가 있는데, 1819년 작가인 요한 볼프강 괴테, 폰 괴테, 그 다음에 페르디난트 룬게라는 화학자가 둘이 나눈 대화입니다. 여기서 괴테가 룬게라는 화학자에게 궁금증을 던져요. 괴테의 문의를 받은 룬게는 커피 열매에서 쓴맛이 나는 하얀색 분말을 분리하거든요. 이게 바로 카페인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의 커피 상인인 루드빅 로젤리우스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게 되는데, 이 아버지의 사망 원인을 과도한 카페인 섭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직업적인 커피 시인가였거든요. 그래서 1903년에 루드빅 로젤리우스가 운송하던 커피 원두가 바닷물에 완전 침수되는 일이 벌어져요. 겨우 육지로 건져온 커피 원두로 커피를 내렸는데 특유의 각성 효과가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구팀에 알렸고 새로운 형태의 커피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디카페인 커피였습니다. 1906년에 특허를 냈고요. 이를 로젤리우스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카페인을 제거했냐? 소금물에 커피콩을 찐 후에 벤젠이라는 용매를 이용해서 카페인을 제거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목숨을 잃게 한 카페인을 제거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 벤젠이 발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벤젠을 이용해서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고 있지는 않아요. 디카페인은 미국 기준으로는 카페인을 97.5% 이상 제거한 커피를 디카페인 커피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제가 어제까지 기사로 살펴봤는데 90% 이상 제거한 커피에 디카페인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미국 쪽이 조금 더 강력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식은 크게 용매를 사용하는 방식과 물 등을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추출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매를 사용하는 방식은 직접적인 제거 방식이고, 그다음에 물을 사용하는 방식은 간접적인 제거 방식. 간접적인 추출 공법이 약 20% 이상 비쌉니다. 직접적인 제거 방식, 즉 용매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제거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생두를 뜨거운 물에 찝니다. 그리고 찌고 나면 생두의 부피가 커지고 당연히 표면적도 증가하겠죠.
그러면 생두 내부로 용매가 통과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용매의 부피가 커진 생두를 투입하고 일정 시간 동안 교반을 합니다. 교반을 하게 되면 카페인하고 용매가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생두에 남아있는 카페인과 결합된 용매를 제거하기 위해서 증기를 커피에 가합니다. 그러면 휘발성이 있는 용매는 카페인과 함께 제거되면서 플레이버는 유지되게 되죠. 1970년대까지는 효율이 좋은 염화메틸렌이 최적의 용매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용제 독성으로 인해서 유해성이 제기됐어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자연생성 물질이기도 한 에틸 아세테이트로 대체돼가고 있습니다. FDA 연구에서는 이 진짜 잔존 염화메틸렌 함량이 알아보니까 10ppm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건강에 나쁘진 않다라는 결론이 있었는데, 그래도 발암성 물질이지 않느냐라는 의혹 때문에 에틸 아세테이트로 대체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틸 아세테이트는 뭐냐? 잘 익은 과일에 포함된 유기물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틸 아세테이트를 이용한 카페인 제거 방식을 내추럴 디카페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독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자연 물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이지만 이를 이용해서는 굉장히 자연 상태의 에틸 아세테이트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발연성이 높아서 가공 처리에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향이 들어있기 때문에 커피 향미에 영향을 준다는 점도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이 염화메틸렌이라든지 에틸 아세테이트를 이용한 카페인 제거 방식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적인 방식이었고요. 간접적인 방식은 커피는 약 27%가 물에 녹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 안에 카페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에 녹는 수용성이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은 용매제로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제거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생두를 물에 넣고 끓입니다. 생두에서 약 27%의 물에 녹는 성분이 모두 물로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두를 건져내고 남아있는 물을 탄소 필터를 이용해서 카페인만 걸러내요. 그리고 걸러진 물에는 카페인만 제거된 상태의 생두 추출액만 남게 돼요. 추출액에 다시 생두를 담가서 성분이 커피로 재흡수되게 합니다. 이런 물을 이용한 디카페인 공정은 스위스에서 이제 개발되었고요. 유해성이 없는 공정이 가능한데 물은 비특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카페인만 선택해서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향미 손실이 큰 편입니다. 그리고 디카페인을 제거하는 방식은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제거 방식인데 이를 초임계 추출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임계 추출법에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초임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초임계는 물질의 온도와 압력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시점이 있어요. 이를 초임계라고 부르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초임계. 조금 더 제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완전 밀폐된 깡통 안에 물과 포화된 수증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깡통을 가열하면 깡통 내 압력이 1기압 근처일 때 물은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할 거예요. 그 상황에서 깡통의 온도를 계속 높이면 물 분자가 증발을 하게 되죠. 증발하면서 깡통의 압력과 수증기의 밀도는 증가할 거고요. 반대로 깡통 안의 물의 밀도는 감소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특정 온도와 압력이 이르게 되면 수증기의 밀도와 물의 밀도가 같게 돼서 이 물과 수증기가 구별이 안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이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불러요. 물도 임계점이 있고 이산화탄소도 이런 임계점이 있어요. 카페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임계점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거든요. 그럼 왜 이산화탄소냐? 이산화탄소는 카페인만 선택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다른 기체와 달리 용매로 사용해도 독성이 거의 없고 추출되는 화학 물질과 분해 반응도 쉽게 일어나지 않아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초임계냐? 초임계를 적용하면 10억 분의 1m, 즉 나노미터 단위 좁은 틈까지 이 이산화탄소가 비집고 들어가서 물질의 성분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거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생두를 뜨거운 물에 끓이거나 찝니다. 그리고 고압 용기나 시설에 생두를 넣어요. 물과 액체 상태의 이산화탄소의 혼합물을 넣고요. 압력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는 초임계 상태가 되고 일부는 기체, 일부는 액체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는 카페인과 결합해서 제거되게 되고요. 플레이버는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디카페인 제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디카페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의부터 시작해서 역사, 제거 방법들에 대해서 공개가 한번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재밌는 이야기로 올 텐데요. 혹시 궁금하신 커피에 대한 상식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조사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